안녕하세요. 평양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날씨가 꽤나 풀려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북한의 고위급 간부로 계셨던 라지평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지평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화국에 있었을 적에 외교부 고위 간부로 복무했던 나지평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길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북에서 외교부 간부로 산다는 것은 보통 인민들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저조차도 결국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조상님부터 대대로 백두혈통으로 김씨 일가에게 충성을 바쳐 살아왔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탈북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던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드려야 이해가 쉽겠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평양 중심부, 전기가 끊이지 않고 외화 상점에서 들여온 물품들이 언제나 집 안에 채워져 있던 공간, 그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시고 김정은 동지의 곁에서 외교 부문 고위 간부로 있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의 자리는 단순한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장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 같은 자리였고, 국가의 핵심 비밀과 결정권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안은 다른 가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많은 규율과 침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집안일은 밖에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고 강조하곤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비밀을 지키는 법,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북에서의 입조심은 단순히 조심성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집안이 누리는 특권은 철저히 침묵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잘못 뱉은 한마디가 곧바로 감시와 의심으로 이어지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뼛속 깊이 깨달으며 자랐습니다. 그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한 친한 동료, 한 간부 가족에게 닥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아들은 술자리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몇 마디 흘렸다고 합니다. 단순한 푸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 곧바로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오가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함께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특권은 결코 안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침묵을 요구하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자리와 혜택, 그리고 가족의 안위를 끝까지 지키려면 말은 반드시 삼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말보다 눈빛으로, 감정보다 표정 없는 얼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입조심은 곧 삶을 이어가는 기술이었고, 침묵은 제가 누려온 특권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학교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맞춰진 연극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교실 맨 앞에 걸린 초상화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여는 의식이자 충성을 확인하는 장치였습니다. 수업 시간은 지식을 쌓는 시간인 동시에 충성의 태도를 검증받는 시간이었고, 조금이라도 표정이나 말투가 흐트러지면 생활총화 시간에 이름이 불렸습니다. 생활총화는 조직 한국말로 치면 학교 같은 곳인데, 일정 기간 동안의 생활과 태도를 돌아보고 집단 앞에서 보고하는 공식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생활총화 자리에서는 개인의 생활태도, 사상적 문제, 당에 대한 충성 여부 등을 평가받고 동료들 앞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아비판서는 생활총화에서 흔히 요구되는 문서 형태의 고백입니다. 이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는 당시 제가 생활총화 시간에 이름이 불렸을 때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그 경험이
제게 그렇게 큰 상처로 남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한복판에서 자랐습니다. 선생님들의 태도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불리기만 해도 교사의 표정이 달라졌고, 저는 종종 그 달라짐 앞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수업에서 질문하면 슬쩍 더 오래 눈을 맞추고, 생활기록부에는 칭찬이 줄줄이 적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자주 설득했습니다. 우리 집은 국가를 위해 더 큰 일을 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그 말은 때로 진짜 위안이 되었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변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굶는 동안 저는 바이올린의 높은 음을 연습했고, 누군가는 한 끼를 더 갈망하는 밤에 저는 외국어 숙제를 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밖으로 흘려 보이는 말은 절대로 삼켰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 집의 생활을 지탱하는 얇은 막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학교와 집의 풍경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배움은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었고, 특권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자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외교 임무로 집을 비울 때면 집에는 늘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우리 집 전화는 보통 가정집과는 다른 보안선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특별한 집이라는 걸, 그리고 그 특별함이 곧 무거운 책임과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달아갔습니다. 제 생활은 여전히 풍요로웠지만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질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집만 차를 타고 시차를 나갈 수 있는 걸까? 왜 다른 아이들은 평양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못하는 걸까? 제가 당연하게 누렸던 삶은 사실 극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고, 북한 주민 대부분의 삶은 전혀 다른 현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해 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외교부라는 단어가 유난히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김정은 동지 곁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였던 덕분에 집안에는 늘 외국 서류와 외화가 드나들었고, 집안 깊숙한 서랍장에는 일반 사람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외국 잡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들은 평양의 삭막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교부를 꿈꾼 계기는 단순한 동경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온 권력과 뇌물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 외교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부에 들어간다는 건 곧 특권층의 삶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 전용 차량, 해외 출장에서 직접 다루는 외화와 선물, 외교관 여권 한국에서 장관이나 고위 외교관이 누릴 수 있는 권위와 비교에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외교부 고위 간부라는 것은 단순한 직위가 아니라 권력과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길을 꿈꿨고, 아버지 덕분에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직위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 결정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김정은 동지와 함께 해외 러시아 출장도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평생 책과 뉴스로만 보던 세계가 이제 눈앞에 펼쳐졌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출장 첫날,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떠나 러시아 상공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이미 긴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정은 동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업무 보고를 받으며 동시에 참모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든 외교적 의사결정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메모를 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책임과 권력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하자 김정은 동지는 현지 관료들과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저는 회의 내용을 통역하며 자료를 준비했지만 동시에 저는 그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손짓과 눈빛에서 결정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출장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고위급 자산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의가 단순한 경제회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동지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대방 고위 관료와 계산된 눈빛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외교부 고위 간부의 위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동시에 막강한지 체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 이동과 권력 분배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한번 눈길만 주면 그 내용 하나가 곧 정책 결정으로 연결되는 문서였습니다. 출장 내내 저는 김정은 동지와 눈을 마주치며 그의 결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와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신뢰하는 듯 비밀스러운 협상 과정과 계획을 간간히 귀띔해 주었고, 저는 그 충격적인 정보들을 기록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이 권력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출장이 끝나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러시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린 이 자리는 아버지의 뇌물과 권력, 그리고 저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지만 동시에 매 순간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외교부 고위 간부라는 자리, 김정은 동지 최측근이라는 위치, 해외 출장을 통해 직접 확인한 세계의 실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책에서만 보던 권력과 외교가 이제 제 손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또 누리기 위해 매 순간 치열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귀국 후 평양의 고위 간부 회의와 술자리에서 저는 다시 김정은 동지와 함께했습니다. 그날도 회식 자리였고 김정은 동지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긴장한 얼굴로 말조심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웃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친밀함은 권력 속에서 드물게 허용되는 숨통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 간부가 술에 취해 큰 사고를 쳤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총애하던 기쁨조 여성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한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나섰다면 아마 제 목숨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최측근이라도 결국 우리는 지도자의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소모품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체제와 권력의 달콤한 껍데기보다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숙청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몸속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 소식통이 알려온 바에 따르면 북한 최측근 고위 간부가 탈북을 결심했다는 사실에 김정은 동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이 나간 듯 곧바로 중장급에 이르는 대규모 검열을 지시했습니다. 저 역시 북한에서 수차례 검열을 겪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충성을 다하는 간부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무작위 검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뒤지고 가택 수색까지 들어왔지만 준비된 간부들은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북한 고위층 내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민들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주민이나 군인들이 탈북했다면 이제는 중장급 이상의 간부들까지도 한국행을 고민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한 건 단순히 자유를 꿈꿔서가 아닙니다. 김정은 동지 체제 아래에서는 간부조차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는 저 같은 고위 간부들의 탈북이 역대급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김정은 동지가 실신 직전까지 몰린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보위성 간부의 탈북입니다. 보위성은 단순히 김정은 동지의 신변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북한 정치에서 보위성은 정권 유지의 핵심이자 사실상 김정은 동지의 목숨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의 정치 구조를 들여다보면 당과 군,
그리고 보위성이 삼각축을 이룹니다. 그중 보위성은 다른 기관과 달리 공포 정치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는 간부와 주민들을 숙청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보위성을 통해 내부를 장악했고 그 덕분에 정권의 절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위성 내부에서조차 간부가 탈북했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곧 김정은 동지의 정치체제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저 역시 북한에서 고위 간부로 있을 때 보위성의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경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바로 숙청 대상이 되었고 동료가 사라지는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위성마저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금 김정은 동지는 내부의 균열을 막기 위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간부들은 더 큰 불안에 휩싸이고 결국 탈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탈북 후 서울로 넘어와 처음 마주한 모든 풍경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가장 크게 사로잡은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는 늘 무표정한 얼굴만 보며 살았습니다. 엄격한 통제와 무자비한 독재 정권 아래에서 주민들은 언제 감시와 처벌을 당할지 몰라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웃음은커녕 늘 굳어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일상이었습니다. 간부인 저조차도 웃음을 마음껏 지을 수 없었으니 일반 주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거리를 걷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누구 하나 두려움에 짓눌린 표정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짝 웃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조차도 편안한 얼굴로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롭고 환한 표정들을 보고 있자니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 청년 몇 명이 둘러앉아 노가리를 까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 대통령을 평가하고 정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당했고 때로는 농담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이름, 김자만 잘못 언급해도 보위성에 끌려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정치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고 큰 목소리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유로움에 깊이 감동했고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풍요로움 덕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쁨과 자유로움에 취해 거리를 걸었지만 오랜 여정으로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띈 허름해 보이는 작은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선 풍경에 조금은 어색하고 긴장되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 인자한 표정과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놓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과 계급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비굴하게 굴고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아주머니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대우받으며 살 수 있구나. 서울에서의 첫날, 사람들의 웃는 얼굴, 자유로운 대화, 그리고 작은 식당 아주머니의 미소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억압된 삶과는 정반대의 세상. 저는 드디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얻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고위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탈북 후 서울로 넘어온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모든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사람들은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굳어있는 얼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빛, 그리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있는 표정만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서울 거리를 처음 걸었을 때 저는 충격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두려움의 그림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짝 웃었고 길을 걷는 어르신들의 얼굴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제 또래의 한국 청년 몇 명이 둘러앉아 노가리를 까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정치와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때로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대통령을 평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묻어났고 그 자유로움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기쁨과 경이로움에 취해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허기가 느껴져 눈에 띈 작은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 저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놓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과 계급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아주머니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단지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절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구나. 식사를 마친 뒤 거리를 거닐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크게 웃는 모습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요. 또한 저는 한국 군인들의 모습에서도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들도 사실상 인권이 거의 없고 권력과 체제의 희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군인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존중하는 선진국다운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며 북한에서 고생하고 억압받던 동료 군인들과 주민들이 떠올라 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탈북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첫날 서울에서 마주한 풍경은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온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음을 느낍니다. 지금은 경기도 인천의 작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 자유롭게 주고받는 대화, 따뜻한 미소와 안전한 삶의 공간 모든 것이 제게 자유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시 한민족, 한마음. 대한민국 정말 최고입니다.